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서예를 수강하신 선생님 여러분, 저는 김현정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론과 실기 두 가지를 모두 다 해보는 날인데요. 이론 수업은요, 지난번에 남종화, 북종화에 이어서 일본화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실기 수업에서는 영자팔법을 실제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론 베이스의 서예 수업인데 왜 일본어를 배우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드리면요. 서예 이론 시험에서는 서예 문제는 꼭 반드시 하나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서예만 다루기에는 약간 짧고 아쉬운 것 같고 또 동양화 문제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훑어드리겠다라고 얘기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용어도 서양화, 동양화, 한국화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동양이라는 단어는 서양에 반대되는 말로 생긴 건데 생각보다 동양화라고 지칭되는 거 하에는 인도 미술, 이집트 미술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이 3국의 그림을 뜻하는 게 동양화이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시험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으로서 한국화는 도대체 어떤 걸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화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시 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한국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지금 현대인으로서 그리고 후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저는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사례 조사를 해보는 게 가장 먼저 해봐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화라는 실체가 없다고 다들 비판을 하시는 거니까 그럼 과연 일본화에서는 일본적 스타일은 뭔데요? 그리고 중국은 국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국화는 도대체 뭔데요? 라고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찾아봤었던 중국화, 중국의 뿌리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었던 게 바로 북종화와 남종화인데요.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요. 북종화와 남종화는 마치 저는 사투리 같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가 제주도 말씨 다르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다 말씨가 다른 것처럼 그림도 지역별로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정말 남쪽에 있어서 남종하고 북쪽에 있어서 북종화가 아니다. 이거 한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종화의 시조는 당나라의 왕유이다. 북종화의 시조는 당나라의 이사운이다. 라는 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는 그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남종화와 북종화라는 말은 명말 청초에 와서 비로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에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릴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냥 저희가 뭘 그릴 때 이거는 하이퍼 리얼리즘이야. 나는 무슨 사주야. 이러면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후대에 붙여진 거기 때문에 그림을 봤을 때 약간 섞여 있는 그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창이 중국의 역대 회화사를 정리하면서 화가들의 출신 성분과 화풍에 따라서 남종화, 북종화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출신 성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큰 실수가 생겼냐면 좀 북종화를 정신성이 약한 환쟁이의 그림으로 좀 낮추게 됐고 남종화는 자기같이 지식 있는 문인들이 배울 만한 그림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상남편북론이라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남북종론과 상남편북론은 청대와 그 이후의 회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기 환쟁이라고 불리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담백한 문인 취향의 그림이 좀 득세하게 되는 게 동양화의 큰 이론의 줄기입니다. 남종화는 주로 문인들이 좀 여가 활동으로 그렸기 때문에요. 좀 아무래도 시간이 덜 들어가는 타입으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주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먹 위주의 담한 채색을 쓴 게 많은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아는 문인화 계열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남종화, 북종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문인화까지 얘기를 하고선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볼 일본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라는 책을 베이스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자이신 조용진 교수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조용진 교수님의 성격도 굉장히 치밀하시고 꼼꼼하시고 정말 학자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일본화의 매료가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약간 일본화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되게 살짝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좀 재미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 일본화에는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옛날엔 중국이 정말 컸잖아요. 그리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제 중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도 본인만의 색채를 잘 살려서 잘 전승해오고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본화에도 분명 배울 점은 있거든요. 이제 일본화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남종화와 북종화에서는 남종화의 시조는 당나라 왕유, 북종화의 시조는 당나라 이사훈, 그리고 남북종론을 제창하고 만들었던 그리고 동기창이 중요한 것처럼 일본화에서는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사람은 1878년 27살에 동경미술학교의 교장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 혁신적인 건 거죠. 27살이라니. 네, 그죠? 오카쿠라 텐신은요, 일본의 전통미술을 발전적으로 개혁하고 뭔가 국제화라던가 근대화를 위해서 동경미술학교에 일본화과를 설치했어요. 뭔가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젊은 사람을 등용했을 텐데 이제 오카쿠라 텐신도 뭔가 그 전과는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른 걸 시도하게 됩니다. 우선 그때의 시대상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때는 일본 사회에서 서민들 사이에서는 우키요에가 정말 유행하고 있었고요. 문인들 사이에서는 남화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은 장벽화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 취미의 장벽화랑 이제 우키요에의 어떤 화풍, 그리고 서양 미술 이론,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결합해서 새로운 미술 장식 장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귀족들의 취미라고 했던 장벽화가 어떤 스타일의 그림인지를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이 노란색 부분이 다 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엄청 화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는 목조 건물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층고를 높게 짓기에는 나무로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든대요. 근데 이 답답한 느낌을 좀 화려하고 넓게 느끼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옛날에는 촛불에 의해서 이제 불을 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 장벽화를 가득히 놔두고 금색 베이스의 장벽화를 벽지로 쓴 거죠. 그렇게 하고선 촛불을 켜면 정말 화려하고 예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고 꼼꼼했었던, 저게 다 금박으로 붙인 거기 때문에 되게 치밀하게 계산되어야지 금박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귀족들의 취미인 장벽화에 이끌렸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양 미술 이론을 잘 결합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온 화풍이 바로 이런 그림들입니다. 귀족들의 취미의 장벽화의 서양 근대인 미술, 그리고 우키요에까지 결합하고 나니 이런 장르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일본화라고 이름 짓고 이게 바로 우리 민족적 회화이다 라고 명명을 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총력을 기울였더니 불과 20년도 안 돼서 일본화는 전 국민의 호응을 얻고 일본 민족의 미술로서 확고한 위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20년 만에 어떤 스타일을 바꾼다라는 거가 정말 혁신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론이 있겠지만 저자는 이제 뇌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용진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고 많이 관심 갖는 분야가 이제 그런 좌뇌, 우뇌 어디를 사용하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은 신경과학적 견지에서는 극히 좌뇌적인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좌뇌적인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순차적 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면서 깐깐하고 실수가 적은 민족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늘 철저하게 계획하고 완료까지 긴장을 풀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워낙 그런 게 또 이런 스타일이랑 잘 맞았겠죠. 그래가지고 대중들한테 잘 파고들어서 애호받게 됐다고 해요. 일본화는 이제 그림 그리는 순서가 프로세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스케치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림에다 곧장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얇은 모조지에다 그림을 그려요. 아마도 이제 한지라는 게 지우개질을 많이 하기엔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밑칠을 하는데요. 이게 가장 정말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호분을 한번 쫙 깔고 시작을 해요. 호분이 뭐냐면 흰색이거든요. 서양화로 치면은 캔버스에다가 젯소칠하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모조지에다가 스케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옮겨 그립니다. 옮겨 그리는데 이제 이거를 뭐 예전 라이트박스 같은 게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특히나 일본화를 그릴 때는 두꺼운 종이를 쓰기 때문에 라이트박스에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꾹꾹 눌러가지고 그 눌러진 거를 따라서 그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선묘로 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꾹꾹 눌러진 형태로. 그래가지고 바탕칠을 해요. 이제 보통 동양화 하면은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 떠오르시잖아요. 그게 오래돼서 그런 색이 나온 것도 있기도 하고 그 당시에 표백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의 노란 계열의 어떤 그런 색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란색을 칠하고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노란색을 지금에 와서 똑같이 그림을 그릴 때 따라하려고 어떤 분들은 커피물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리나무라는 나무의 열매가 있거든요. 그 나무의 열매를 끓이면 되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거 우린물로 노란색을 염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이 사실 밑바닥 만들다가 동양화는 끝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채색을 할 때도 진한 색깔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 한 20-30번은 덧발라서 하는데요. 이렇게 유화처럼 한 붓에 싹 나오는 게 아니라 바르고 말리고가 이제 반복이 돼야지 한 가지의 색깔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본어를 들여다봤을 때 꼭 배워야 하는 점들, 배우려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 그런 점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론하는 학자들이 많이들 분석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료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씁니다. 약간 느낌대로 아이 섞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은 석채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제 돌가루를 갈아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천연 암체, 인조 암체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서 저도 석채는 일본 거를 사다가 써요. 정말 비싸거든요. 되게 조금 들어있는데도 되게 비싼데 다만 이게 변색이 되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예사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봐도 옛날에 근대미술 하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일본에서 재료를 사오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색이 굉장히 선명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또 그러냐면 유화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유화도 색이 탁해지니까 색을 섞기보다는 많은 색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섞어 쓰고 싶다면 섞지를 않고 쌓아 올려서 거기서 올라오는 색을 보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 혼색 효과를 내는 중채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전한 원료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화면이 깨끗하고 화려해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화에서는 아직도 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화에서는 먹은 단순히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먹색으로 발색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의미는 크게 안 두는 점, 그게 중국화와 일본화가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통 방식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먹은 일본의 고메원이라는 먹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제가 그 첫 번째 수업 때 보여드렸던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먹 있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먹을 만들 때만큼은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는 게 일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의 특징은 이렇게 한 5가지로 추릴 수 있다. 우리 일본어와 중국화의 특징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한국화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가 이제 여기에 주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죠. 그럼 저희가 민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화를 우리 민족화, 결의 그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한자를 들여다보면요. 백성민의 그림 화자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가장 가까이 했었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지금보다도 그림을 사는 문화가 더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TV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벽을 장식할 게 딱히 없기도 했었고 혹은 부적 같은 거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마다 그림을 바꿔서 붙였대요. 사실 지금은 저희 집에 한번 벽에 보시면은 그림 혹시 붙어 있으신 선생님 계신가요? 동영상 보니까 그림 붙여놓으신 선생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직접 그리신 것 같았고 되게 작품이 매력적이어서 눈길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상용으로도 많이 붙여놨지만 북이 영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혹은 벽사구복을 목적으로 민화를 벽이나 대문, 기둥, 벽장, 문 정말 집안 곳곳에 즐겨 붙였다라고 합니다. 민화를 그린 사람들은요, 도화서의 화원 같은 어떤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름난 화가가 아니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무명의 환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화서에 입문할 정도의 실력이 되지 못한 사람이나 취미로 그리는 사람이나 승려나 무당 중에 재주가 있는 사람, 일반 백성들이 그리는 그림으로 좀 여가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 그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정착해서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일부는 마을의 종가나 사랑채, 시골 장터 등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그림 수업을 정식으로 받지 못한 무명의 화공들의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고도의 예술성을 표현할 목적이 아니라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실용화 또는 생활화를 민화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민화에는 낙관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민화뿐만이 아니라 화원에서 그린 그림에도 대부분은 낙관이 없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소장자의 도장이 찍혀져 있거든요. 지금과는 정말 다른 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직업적으로 좀 한쟁이라고 하면서 천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당당하게 김현정 그림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낙관을 찍는 일을 좀 피했었던 적이 많았고요. 그리고 민화가 이제 목적 자체가 민중을 상대로 한 실용적인 그림이기 때문인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좀 요즘처럼 막 미술 작품이 환금, 이제 돈으로 환산하고 다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된다면 뭔가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겁니다 라는 어떤 표지가 있어야겠지만 그냥 생활에서의 필요라는 용도에서 충족되면 되는 그림 정도였기 때문에 구태여 누구 그림이다 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뭐 장터의 한 모퉁이에 앉아서 몇십 분 혹은 몇 시간 만에 그려낸 가벼운 그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의 작품성보다는 예술성보다는 실용성이 주가 된 그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다른 나라에도 민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있었죠. 특히 미국에서는 각 지역의 촌락을 옮겨 다니면서 초상화나 풍경화, 정물화 또는 그래픽 등을 그려주는 무명 화가들이 있었어요. 이제 1920년대부터 이 그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포크 페인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좀 기교 면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독창성이라던가 영감 등이 굉장히 풍부한 특이한 작품들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풍의 그림들은 있어서 한 장르로 연구가 되기도 했는데요. 좀 이거는 농민화라던가 민화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아까 얘기 잠깐 했었던 우키요에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에도 시대 때 성행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목판화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키요라는 단어 자체가요. 일본어로는 덧없는 세상을 뜻합니다. 결국은 풀어서 얘기해보자면 짧은 인생을 들뜬 기분으로 신명나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뜻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소재는 대부분 평민들의 풍속이나 배우, 기녀, 무사, 승려, 농민들의 인물들을 대부분 소재로 삼았었고요. 이거는 특히 도쿄의 관광 기념물적 우키요에가 가장 유명합니다. 정말 숙련된 화공들이 똑같은 그림을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판화로 찍어서 팔았던 토산품적인 그림들이거든요. 유명 화가의 그림을 사실 관람하는 거는 옛날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의 특권이었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희소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좋은 그림을 구경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이렇게 소박하게 민화라는 풍이 있었던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 계층이라던가 제작자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민화랑 정말 같지만요. 사용 목적은 정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우키요에는 토상품의 일종으로 기념품적인 성격이 있었던 거고요. 아까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포크 페인팅이라던가 이제 영국에서 유럽에서는 이제 농민화 같은 경우는
뭔가 감상을 목적으로 한 미술품이었잖아요. 우리나라 민화처럼 기복성, 뭔가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는 아니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화는 18세기의 그림이 조금 있고요. 대부분 19세기나 20세기 초의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전에도 민화라는 건 있었지만 많이 제작되진 않았고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진 않아서 쉽게 없어지거나 버려지고 그랬었대요. 근데 이제 18세기부터 영정조시대 때 광범위하게 이제 문화 정책을 펴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이나 상업이 발달하면서 근세 시민계급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도 그림을 수요하고 싶어 그림의 수요가 정말 확대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제작돼서 오늘날에 많이 남아있는 게 이제 18세기 때의 민화입니다. 영상이 좀 길어서 보시기 힘들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요. 제가 2편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편은 다음 편에서 만날게요.